해외 주식 길라잡이. 글로벌 신금 투어. 안녕하세요. 글로벌 브로커리지 사업부 남기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팀 박석중입니다. 네, 팀장님 평소 방송 출연 잘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뭐 불러주신 데가 많지 않아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물이 조금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네, 출연 감사하고요, 팀장님. 별 네. 네, 저는 해외 주식을 고객님들께 중개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께서도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해외 주식 직구라는 이야기가 이 신문 헤드라인으로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해외 주식 니즈가 많은데요. 뭐 국내 주식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환경일 테고요. 한국이 계속해서 저성장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들, 그리고 이제 선진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변곡점으로 작년이 작용한 것 같고, 올해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이번에 관련 있는 종목들을 모아서 테마로 풀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풀어주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문지상이나 평소에 관심이 있을 만한 일들을 저희가 이제 7가지 테마로 엮었어요. 2019년 글로벌 주식시장,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이 되는 투자 테마들, 뭐 유망업종들이 되겠죠. 이 개별 종목으로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7가지 투자 테마를 제시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테마는 어떤 테마인가요? 이 첫 번째 테마 제목은 넥스트 팡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최대 성장주 시장인 나스닥 시장에서 주도주 업종이 바뀔 거다. 2014년부터 한 18년까지 미국 시장을 이끌어온 한 5개의 기업을 팡이라고 했는데요. 넥스트 팡은 그럼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주기가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넥스트 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구글로 끝나는 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업종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업종들이 이제 확연하게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넥스트 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5G 혹은 이 4차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탈락하는 기업들과 추세적으로 다시 리바운딩을 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새롭게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은 여전히 나스닥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후에 그 안에서 어떤 업종들을 이제 주도 업종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신 2019년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넥스트팡 테마에 대해서 업종이 5G, 클라우드, 자율주행 이렇게 3가지 업종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네. 그럼 5G 업종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5G를 하나의 결과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2004년, 2005년 이때부터 이제 4G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4G의 최대 수혜주가 누구였을까요? 통신업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4G라는 건 이 새로운 이 인터넷 혹은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콘텐츠, 사람과 상품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 구간에서 최대 수혜를 누가 봤을까요? 바로 이걸 연결시키는 플랫폼 업체들이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수천 %가 올랐죠. 5G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의 만남, 혹은 기계와 기계의 초연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IT 디바이스, 핸드폰이나 TV, PC, 노트북,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제 광역적으로 연결되는 기기겠죠. 그러면 1차적인 생각에서는 이 하드웨어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냐. 근데 재밌는 건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생겼잖아요. 닷컴 버블 이후에 PC가 보급되고 난 다음에 가계 소득에서 IT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늘어나진 않아요. 앞으로 IT 디바이스가 계속 늘어나려면 뭐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빠져야 돼요. 반도체의 가격도 저는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제 5G 시대가 되면요, 핸드폰에서 어떤 컨텐츠를 다운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 초연결 시대가 되니 스트리밍으로 보는 거죠. 게임 컨텐츠, 오락 모든 게 다운로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이 램이나 메모리에 대한 용량에 대한 증가가 오히려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좋게 보는 건 이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고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G의 주파수에서 가능한 것들을 보시면 자율주행, 이런 산업들이 될 거고, 클라우드 산업들이 될 거고, 가상 증강현실 이런 산업들이 되겠죠. 이 산업의 변화의 트렌드가 앞으로 10년을 이어가는 수천 %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픽업할 수 있는
저는 아주 시작점의 로직이 될 거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5G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알맞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게 누구냐? 나스닥의 기업들이에요. 왜 나스닥을 제가 좋게 보고 있냐면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캐시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현찰이 많은 회사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찰이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의 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시드머니라는 거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현찰이요, 원화로 한 4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4천억이요? 네, 이건 미친 숫자죠. 근데 이 4천억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애플은 이제 서비스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는 거죠. 9.9억 명에 달하는 유저들에게 이제 핸드폰을 재판매하는 게 아니라 구독 서비스와 컨텐츠 서비스와 뮤직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게임 이런 쪽으로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M&A를 하고 기술 개발하는 R&D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캐펙스에 대한 여력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화된 포지션의 기업은 전 구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장명은 알파벳이죠. 그 회사들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소위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특화된 영역의 사업자이고, 그리고 새로운 이 5G 시대의 이 검색 엔진은 이제 더 이상 포털이 아니죠. 유튜브를 통해서 가공화되는 그림,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과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고요. 차이나 플레이어로는 바이두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뭐 두 기업만이 아니라 이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할 겁니다. 바이두라고 하셨는데, 바이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국판 네이버 정도로 그냥 그렇죠. 검색 엔진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중국에서 가장 큰 성장을 했던 이런 말랑말랑한 기업들은요, 전자상거래, 핀테크와 같은 이런 사업 부분이었어요. 당장 투자를 하면 돈이 됐죠. 근데 바이두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바이두가 했던 건 이 사물 인터넷이나 혹은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관련 사업부들이죠. 그럼 그 세상이 오면 이 가장 기술력과 포트폴리오와 M&A와 이런 쪽에 역량이 좋은 회사가 누구냐라고 보면 제 시각에서는 바이두가 그 회사에 가장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것들이죠. 그럼 예전에 4차 산업혁명 주식으로 주목됐던 엔비디아에 관해서는 그러면 더 이상의 하드웨어는 업사이드가 없다고 보시는 그렇진 거예요?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네. 클라우드 시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인이 서버나 메모리의 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걸 공통적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IT 디바이스 용량보다 이쪽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갈 겁니다.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성장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GPU라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게이머과 관련한 부분에서 또 플랫폼과 제작 부분에서 독특화된 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성장을 부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방금 하시던 얘기 중에 클라우드에 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그 2019 포트폴리오 봤을 때 네. 1위보다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산업에서의 성장성을 더 크게 보셨는데 그렇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PC를 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들이 다 깔려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는 자기가 아이디를 사서 그 아이디를 뭐 몇 개의 PC에서 사용하고 월 정액을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잖아요. 이것도 클라우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MS가 바뀌거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클라우드로는 MS가 1위에요. 그럼 아마존 2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클라우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2등으로 가는 건데, 성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MS, 어도비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주식은 뭐죠?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자산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을 놓고 현 시간에서 프라이싱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MS라는 기업을 저는 좋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5G에 이어서 클라우드를 기반을 활용한 자율주행에까지 역할이 미칠 수 있나요? 클라우드가 자율주행에도 쓰이나요? 클라우드와 자율주행은 조금 다른 분야예요. 자율주행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율주행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시대가 올 거냐 말 거냐 유무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오겠죠. 예,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가치를 둬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주고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900억을 벌어도 적자입니다. 800억을 벌어도 적자예요.
근데 1,000억을 벌었어요. 그 이후에 마진 어떻게 되죠? 이익률이 100%죠. 이 구간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코스트가 필요 없는 거죠. 이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 갖는 PR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저희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 있고 이건 아주 높은 진입 장벽이 필요해요. 왜냐? 자율주행은 인간의 안전성과 사회의 안정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과 국가가 요구하는 경험의 횟수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막강한 지위에 있는 기업이 이 구글의 웨이모죠.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는 단계가 2020년, 2021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걸 언제 프라이싱 할 수 있을 거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적어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이런 분야 부분이 프라이싱 될 수 있는 시기가 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조금 덧붙이자면 네. 자율주행이라는 분야에서 테슬라라는 기업도 되게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자율주행을 하는 회사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돈 버는 회사들이거든요. 테슬라는 무슨 회사입니까?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를 파는 회사죠. 2016년에 테슬라를 산 사람들이요. 2019년 3월에 최신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를 베이스로 자율주행과 공유경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다른 사업자들은 초기에 코스트에 대한 비용만 내뱉어야 되지만 테슬라는 차를 팔면서 그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되게 어려운 회사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흑자를 보고 있지만 이 설비 투자가 계속 따라와야 되고, 근데 이 설비 투자랑 그동안에 썼던 막대한 돈을 부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캐시가 또 없는 회사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향하는 바에 대한 그림으로 본다면 테슬라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강력 추천을 드리는 기업은 아닙니다. 공유 경제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세계에서 50% 정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내 로컬 기업들이 더 성장세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테슬라도 중국 시장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 가격까지 하락시켜서 판매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그럼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테슬라요? 예. 미국의 예전에 전기차의 80% 이상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팔렸어요. 왜냐? 충전이 용이하거든요. 중국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똑같아요. 중국은 이 LP판에서 CD 플레이어, 카세트 테이프, MP3를 컴덤 점프하는 시장이 고성장 시장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소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레벨에 접어들지 않는 구간에서 이미 전기차를 만들었었고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늘려버렸잖아요. 중국은 정부 하려니까 하는 거죠. 막대한 돈을 쳐부으니까 인프라가 깔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커나가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100의 성장일 거냐 200의 성장일 거냐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에 대한 테슬라의 성장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성장을 따라갈 수 있는 설비 투자를 만들 수 있냐, 그 설비 투자가 나오는 순간까지 테슬라가 돈을 벌 수 있냐라는 건데, 차량 가격을 깎은 건요 2가지 요인이에요. 미국에서 보조금이 줄었어요. 그럼 판매가 줄겠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판매량이 줄었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뭐냐면 박리담회로 가는 거예요. 내연기관보다 싸거나 혹은 합리적인 가격의 레벨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다 1,000만 원짜리면 테슬라가 싸죠. 왜냐? 연비가 좋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안 팔려서 가격을 내렸다라는 건 사실 이제 테슬라의 전략으로 보면 좀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해답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를 보면은 자율주행 업종의 종목들에 비해서 차트를 보면은 등락률이 굉장히 심한 걸 알 수 있거든요. 등락폭이 굉장히 넓고. 주가에 등락. 네네. 그래서 고객들은 일단 차트를 좀 많이 보시는데 그걸 보고도 이걸 투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말씀은? 테슬라의 주가의 상단을 만드는 요인과 하단을 만드는 요인을 봐야 되는데, 상하단을 요인을 동신적으로 만드는 건 앨런 머스크 CEO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워낙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테슬라는 잘 팔릴 거라는 기존 베이스를 두고 설비 생산 능력, 예상보다 생산 능력이 커졌다 그러면 앞으로 커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근데 주가는 언제 빠지냐? 설비 능력을 못 가졌을 때. 막대한 R&D를 썼던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차가 몇 대 팔리기도 전에 미친 듯이 설비 투자를 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 엄청 큰 요인입니다. 근데 이번 중국 정부를 통해서 이제 이걸 발행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리바운드하는 모습 자체가 보여졌는데, 그걸 예단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의 유무지 고객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니버스에는 편입해 있으나 탑픽으로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프트뱅크, 일본 기업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소프트뱅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비전 펀드거든요. 그렇죠. 네, 비전 펀드와 함께 소프트뱅크 기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프트뱅크를 넣은 이유는요. 4차 산업의 펀드를 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비전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운용력이 글로벌에서 가장 4차 산업과 관련한 부분과 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가장 이제 인사이트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운용의 성과가 이 기업의 주가가 되기도 하죠. 내가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소프트뱅크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비전 펀드의 방향성이 항상 옳아왔고 그 비전 펀드의 방향에 저희는 아주 큰 동의와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점에서 이제 4차 산업 전체를 사는 전략으로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하는 전략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고 인사이트가 있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그런 형식의 투자 테마를 추천드린 겁니다. 네, 오늘 신금투어의 첫 시간 박석중 팀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팀장님 이번에 테마는 넥스트팡이었는데 혹시 다음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는 이거랑 연결돼 있어요. 산업의 혁명이 진행되면 항상 이제 프로덕트라는 최종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제조와 상품,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가 뭐냐면 유통이죠. 그래서 제조 혁명이 지날 때마다 유통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몇천 %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마트를 시작해서 아마존으로 끝나는 새로운 이 유통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유통 후진국 한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변화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신유통혁명 테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